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계속해온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저 멀리 판자촌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곤 했다. 그날은 무척이나 더웠던 7월의 토요일이었다.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 같았다. 무시무시한 더위로 봉사팀 모두가 지쳐버렸고 결국 원래 일정의 절반 정도만 진행한 채 철수했다. 그날 찾아뵙지 못한 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내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남아있었다. 집에 돌아온 저녁, 나는 명단을 꺼내 들었다. 못 찾아뵌 분들께 전화라도 드려 안부를 여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밝게 웃으셨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더위 때문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기다렸는데. 그렇게 시작된 통화는 이어지고 또 이어져 1시간이 훌쩍 넘게 지속되었다. 할머니는 딸이 3명 있는데 모두 결혼하고는 전화 한 통 없다고 하셨다. 할아버지가 3년 전 돌아가신 뒤로는 하루하루가 외롭다는 말만 반복하셨다. 그 반복되는 말투 속에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할머니, 제가 곧 다시 찾아뵐게요. 약속드릴게요. 정말이지? 꼭 와야 해. 꼭.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아니, 간절함보다는 좀 더 강한 무언가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었다는 것을. 3주 후, 나는 봉사팀 2명과 함께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좁은 골목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했다. 판자촌이라고 하기엔 생각보다 집이 괜찮았고 할머니도 전화 목소리보다 훨씬 정정해 보이셨다. 회색빛 파마머리에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저기,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외로울 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나는 선뜻 내 번호를 종이에 적어드렸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다음 날부터 내 휴대폰은 언제나 통화 중이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 규칙적이면서도 집요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30분, 이내 1시간씩 통화가 이어졌다. 내용은 늘 같았다. 외롭다는 말, 딸들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말,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 할머니 오늘은 학교에 가야 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응.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화를 끊으려 할 때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애절해졌다.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전화가 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깨지고 남자친구와도 다투게 되었다. 너 요즘 이상해. 항상 전화 붙잡고 있잖아. 미안해. 봉사활동하면서 알게 된 할머니신데 너무 외로우셔서. 적당히 해.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그는 화를 내며 돌아섰다. 나도 알고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통화 중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저도 전화를 계속 받고 싶지만 학생이라 할 일도 있고 계속 전화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5초, 10초 침묵이 흘렀다. 뚱 마이너스. 대답도 없이 할머니는 전화를 끊으셨다. 나쁜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그 이후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혹시 내 말에 상처받으신 건 아닐까?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한 달 후, 다시 그곳에 봉사활동을 갈 일이 생겼다. 8월의 더위는 7월보다 더 혹독했다. 나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전화가 연결되었다. 할머니, 저 민지예요. 잘 지내시죠? 이 근처에 왔는데 할머니 잠깐 뵙고 갈까 해서요. 이응. 디귿.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목소리라고 하기엔 이상했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다. 통화 음질이 이상한 건지 말씀이 잘 안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 들리세요? 이응, 이응. 제가 지금 올라갈게요. 1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나는 그 익숙한 골목길을 올라갔다. 햇살이 내리쪼이는 비탈길. 한여름의 열기가 숨을 막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수화기 너머로 계속 무언가 들려왔다. 숨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한 소리. 할머니, 괜찮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다. 미음, 미음, 미음.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갑자기 수화기에서 명료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들어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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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마. 같은 말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기계적으로, 빠르게, 미친 듯이.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끽. 문이 열리는 순간 지옥이 펼쳐졌다.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계셨다. 아니, 앉아 계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 묶여 있었다. 목에는 검은색 전화기 줄이 몇 겹이나 감겨 있었고 그 끝은 오래된 유선 전화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얼굴은 검푸르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부패한 정도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다. 그 한여름에 가장 끔찍했던 건 할머니의 눈이었다. 그 눈은 떠져 있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아직도 손에 쥐고 있던 내 휴대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왔어?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것은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분명 한 달 전 돌아가셨을 할머니. 나는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경찰 조사 결과 할머니는 내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은 바로 그날 밤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확히 한 달 전. 사인은 자살. 전화기 줄로 스스로 목을 졸랐다고 했다. 의자를 발로 차서.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무더운 8월 한 달 동안 시신이 거의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 경찰도 국과수도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집안 온도는 평범했고 특별한 보존 처리도 되어 있지 않았다. 아마도 에어컨이 계속 가동되었거나. 하지만 할머니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다. 더 이상한 건 할머니의 유선전화 통화 기록이었다. 내 휴대폰 번호로 매일 아침 7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의 발신 기록이 찍혀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내가 할머니를 발견한 바로 그날까지. 정확히 한 달간. 시신으로 한 달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걸 수 있단 말인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몇 달간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먹지도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상담을 받았고 약을 먹었다. 아직도 그때 그 얼굴과 눈빛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검푸른 피부, 핏발선 눈, 목에 감긴 검은 줄. 하지만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할머니에게서 오는 전화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발신자 표시에는 할머니의 유선 전화번호가 뜬다. 경찰이 확인했을 때 그 전화선은 이미 끊겨 있었는데도 나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울린다. 오늘도 내 휴대폰은 통화 중이다. 수화기를 들지 않아도 나는 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계실지. 왜 전화를 안 받아? 외로워. 이야기 좀 하자. 조금만 더.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나도 받아버릴지도 모른다. 그 전화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끊을 수 없는 전화도 있다는 것.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경기도 화성시. 이 지명을 들으면 사람들은 하나를 떠올린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어진 미제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하지만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화성시에 살았다. 2000년대 초반 화성은 더 이상 그 끔찍한 사건으로 떠들썩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나 역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나는 동네 수영센터에 다녔다. 화성시민수영장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2층 건물에 25m 풀장 하나가 전부인 작은 곳이었다. 낡은 타일,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탈의실,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들. 그래도 동네 아이들에게는 여름의 낙원이었다. 2004년 3월.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나는 여전히 그 수영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곳에서 가끔 마주치는 대학생 언니가 한 명 있었다. 김수진 언니. 21살, 인근 대학에 다니는 체육교육과 학생이었다. 언니는 항상 혼자 묵묵히 수영을 했다. 자유형, 배영, 평영. 우아하고 빠른 동작으로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 언니 수영 정말 잘하시네요. 어느 날 용기 내어 말을 걸었을 때 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너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화이팅! 그게 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3월 15일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익숙한 수영장에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조명은 어두웠고 물 표면에는 이상한 그림자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펑펑 울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아니, 이미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였다. 수영장 물이 변하기 시작했다. 투명한 청록색 물이 조금씩 천천히 붉게 물들어갔다. 처음에는 연한 분홍빛이었다. 그러다 점점 짙어져 갔다. 선홍색, 진홍색, 그리고 마침내 새빨간 핏물로 변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핏물에서는 비린내가 진동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도망가야 했다. 지금 당장. 나는 일어서려 했다. 그때 물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머리카락이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물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얼굴이 나타났다. 살려주세요. 김수진 언니였다. 언니는 핏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두 팔을 허공으로 뻗으며 필사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언니의 비명이 수영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얼어붙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저 언니가 점점 핏물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도와줘. 제발.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손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머리카락이 마지막으로 한번 일렁이더니 완전히 가라앉았다. 선생님! 선생님! 나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발이 움직였다. 탈의실로, 복도로 어디든 뛰어갔다. 선생님! 수영장에 사람이 빠졌어요. 언니가! 수영 강사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따라왔다. 우리는 다시 수영장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수영장은 비어 있었다. 김수진 언니는 없었다. 핏물도 사라지고 다시 투명한 물만 고요히 출렁이고 있었다. 조명은 밝았고 모든 것이 평범했다. 여기 아무도 없는데? 꿈꾼 거 아니니?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분명. 일단 나가 있어. 확인해 볼게. 선생님은 수영장 주변을 살펴보았다. 나는 벤치에 앉아 떨리는 몸을 감쌌다.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너무 실제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침대에서, 내 방에서 새벽 3시 47분에.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냥 악몽이었다. 그냥 나쁜 꿈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꿈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김수진 언니의 얼굴, 핏빛 물, 그 절규하는 목소리. 일주일이 지났다. 3월 22일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동네가 술렁이고 있었다. 경찰차가 여러 대 지나가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큰일 났대. 대학생이 살해당했대. 화성 수영장 근처에서 발견됐다던데.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말씀하셨다.
여러분, 혹시 화성시민 수영장 아시죠? 거기 다니는 학생 있나요?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나도 떨리는 손을 들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곳에 다니시던 대학생 한 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분간 수영장은 폐쇄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항상 조심하세요. 쉬는 시간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체육교육과 다니던 언니래. 이름이 김수진이라던데. 수영장 근처 공터에서 발견됐대. 목이. 더 이상 듣지 못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다. 김수진 언니. 내가 일주일 전 꿈에서 본 바로 그 언니. 그날 밤 뉴스에서 사건을 보도했다. 화성시에서 여대생 살해 사건 발생. 21세 김모 씨 수영장 인근 공터에서 시신으로 발견. 경찰, 강력 사건으로 수사 중. 부모님은 TV를 끄고 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딸. 무서우면 말해.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일주일 전 그 꿈을. 핏빛 수영장을. 언니가 구해달라고 외치던 모습을. 만약 내가 그 꿈을 누군가에게 말했다면, 만약 경고할 수 있었다면, 언니를 구할 수 있었을까?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 이후로 나는 수영장에 다시는 가지 못했다. 2004년 여름 수영장은 재개장했지만 나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물만 봐도 그 빨간색이 떠올랐다. 핏물이, 언니의 얼굴이 그 절규가.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2024년 나는 30살이 되었다. 화성을 떠나 서울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잊을 수가 없다. 그 꿈을, 그 예감을. 그리고 가끔 생각한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내가 그 꿈을 꿔야 했을까? 혹시 화성의 저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걸까?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뉴스를 봤다. DNA 증거로 이춘재라는 남자가 범인으로 밝혀졌다. 33년 만의 진실이었다. 하지만 김수진 언니 사건은 다르다.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2004년의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끔 꿈을 꾼다. 아직도. 그 수영장이 나온다. 빨간 물이 나온다. 그리고 언니가 나타나 말한다. 왜 구해주지 않았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꿈속에서 울면서 대답한다. 저는 몰랐어요. 그게 예지몽인 줄. 하지만 언니는 계속 가라앉는다. 핏물 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나는 깨어난다.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을 부여잡고. 화성시민수영장은 2015년에 재건축되었다. 새로운 건물, 새로운 풀장. 하지만 나는 절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다. 어떤 장소는 기억한다는 것을. 어떤 물은 핏빛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비명은 영원히 메아리친다는 것을. 지금도 밤이 되면 아주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들린다. 멀리서 아득히 먼 곳에서. 살려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